정승이 죽고 난 후 치러진 막내딸의 혼사. 뭐라고? 네가 먼저 시비를 걸어놓고 뭐가 어쩌고 어째? 아니,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네. 하녀들이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악다구니 하고 있는데 막 퇴걸하여 집 안으로 들어서던 황희정승이 그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하지만 주인 어른이 나타났는데도 하녀들은 싸움을 그칠 생각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었답니다. 평소 황희정승이 하인들을 가족처럼 친밀하게 대해주었기에 하인들은 그를 그다지 어려워하지 않았던 까닭입니다. 황희는 하녀들의 싸움을 잠시 지켜보고 섰다가 가까이 다가가 물었지요. 무엇 때문에 그리 싸우느냐? 아이고 대감마님, 마침 잘 오셨사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실은 한 하녀가 황희에게 억울하다는 듯이 울며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듣고 보니 네 말이 맞구나. 하녀의 말을 다 들은 황희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였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하녀가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마님, 너무 억울합니다. 셋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그녀의 말을 모두 들은 황희는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어요. 그러고 보니 네 말도 맞구나. 하녀들은 서로의 말이 다 맞다고 얘기하는 황희에게 다시 자신들의 푸념 섞인 말을 늘어놓았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황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말없이 듣고는 둘 다 맞는 말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황희의 조카딸이 다가와 말참견을 하였지요. 큰아버님, 큰아버님께서는 어찌하여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옳다고만 하십니까? 분명 어느 한쪽이 잘했으면 다른 한쪽은 잘못하였을 터인데 옳고 그름을 밝혀주셔야지 그저 둘 다 옳다고만 하시면 어찌하옵니까? 조카딸은 답답하다는 듯이 황희를 쳐다보았어요. 그러고 보니 네 말도 옳구나. 황희는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지요. 이 말을 들은 하녀들과 조카딸은 모두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서로를 죽일 것처럼 싸우던 하녀들은 한참을 웃고 난 뒤 겸연쩍은 듯 황희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이렇듯 황희는 넓은 아량과 관용으로 집안 사람들을 대했다고 한답니다. 황희가 밥을 먹을 때 하인의 자식들이 그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밥과 반찬을 집어먹어도 그저 웃어 넘겼다는 일화를 보면 황희의 그릇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짐작이 간답니다. 황희의 집에는 큰 배나무가 있었는데 가을이 되면 주먹만한 배가 주렁주렁 열렸지요. 하루는 이웃집 아이가 장대를 가지고 와 황희의 집 배나무 가지를 마구 쳐서 많은 배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것을 본 황희는 마당으로 나가 그 아이에게 호통을 쳤답니다. 이 녀석, 어찌하여 남의 집 배를 다 망가지게 하느냐? 황희의 호통 소리에 놀란 이웃집 아이는 깜짝 놀라 대문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달아나던 아이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황희는 하인을 불러 떨어진 배를 모두 주어 그 아이에게 갖다 주라고 일렀지요. 황희는 어른이든 아이든 집안 사람이든 모르는 남이든 한결같이 대하였어요.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한양 강변의 작은 나루터에서 줄을 서 있던 낡은 가마 한 대가 나룻배에 오르려 할 때였어요. 갑자기 웬 사내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나타나더니 가마를 거칠게 한쪽으로 밀어내고는 자신이 먼저 배에 오르려 하였지요. 그 바람에 가마가 한쪽으로 기우뚱거려 하마터면 물에 빠질 뻔한 것을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가마의 주인인 듯한 선비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는 말하였지요. 이보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순번을 기다려 배에 오르고 있소. 그런데 늦게 온 사람이 먼저 타는 경우가 어디 있소? 강경한 어조였지만 선비의 태도는 아주 정중하였어요. 뭐라고?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요. 난 이래 봐도 황희정승의 신복이란 말이요. 알아듣겠소? 사내는 혀 꼬부라진 소리로 대뜸 소리쳤어요. 이 나라 제일 가는 영의정이신 황희정승의 신복이라는 말에 선비는 움찔하였지요. 선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마를 뒤로 물려 사내를 먼저 배에 오르게 하였답니다. 그렇지만 사내는 그것으로도 분풀이가 되지 않은 듯 계속해서 선비를 향해 욕짓거리를 해대더니 배가 강 건너편에 도착하여 선비 일행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다짜고짜 가마를 향해 오줌을 싸는 것이었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선비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도 내가 양반이거늘 하찮은 아랫것에게 이런 치욕을 당하다니. 분한 생각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던 선비는 가마와 하인들을 주막에 기다리게 하고 황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황희의 집은 한 나라의 정승이 사는 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고 초라하였지요. 하인의 안내를 받아 사랑방에서 잠시 기다리자 곧 황희가 나타났어요. 무슨 일로 이렇게 우리 집을 찾아오셨는가? 선비는 황희가 그처럼 정중하게 말하자 가슴속의 울화를 사기고 차분하게 나루터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그거 참 뭐라 할 말이 없구려. 이는 모두 내가 부족한 탓이오. 부디 노여움을 거두고 잠시나마 편히 쉬다 가도록 하오. 황희가 그토록 정중히 사과를 하니 선비는 마음이 흐뭇하였어요. 이제 곧 그놈을 단단히 경치겠지. 내 기어이 그 꼴을 보고 가리라. 선비가 속으로 벼르며 기다리고 있는데 하녀가 와서 황희에게 점심 식사를 어찌할 것인지 여쭈었습니다. 이곳에서 손님과 함께 될 것이니라. 잠시 후 좁쌀 미음 한 그릇에 간장 한 종지가 차려진 상 2개가 들어왔습니다. 선비는 정승의 점심상이 초라한 것에 놀랐으나 내색하지는 않고 남김없이 다 들었지요. 황희는 점심상을 물리러 온 하녀를 불러 귀갯말을 몇 마디 속삭이더니 선비에게 이런저런 세상사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하였어요. 이제나 저제나 사내가 벌받기만을 기다리던 선비는 하루 해가 저물도록 황희가 딴청만 부리자 부하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벌써 돌아가려오. 그럼 아쉽지만 안녕히 가시오. 황희는 여전히 별다른 말 없이 인사만 하였어요. 거참 천하의 명상이라더니 자신의 하인 하나 처리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한나라의 정승이란 말인가? 선비가 씩씩거리며 마당을 가로질러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곤장을 치는지 퍽 하는 소리에 연이어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선비가 소리나는 곳으로 살며시 가보니 아침에 자신을 욕보인 그 사내가 하인들에게 둘러싸여 멍석마리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인들 중 한 명이 선비를 알아보고 말하였어요. 선비님, 나리의 분부대로 선비님을 욕보인 이 녀석에게 벌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할 것이옵니다. 선비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대감께서 언제 그런 분부를 내리셨소? 이제껏 함께 있었어도 아무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아, 예. 아까 점심상을 물리러 갔던 하녀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선비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좁은 소견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위험을 과시하려 그 자리에서 큰 소리를 쳤을 텐데 황희는 소리 없이 자신의 일을 처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청렴 결백하기로 소문난 황희는 평생 초가집 신세를 면하지 못한 것은 물론 쌀밥 한 번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황희가 세상을 떠난 후 치러진 막내딸의 혼사만은 공주님 혼례에 못지 않았다고 한답니다. 허나 이도 알고 보면 황희가 생전에 쌓아놓은 음덕의 결과였지요. 황희가 병석에 누워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의 부인은 아직 출가를 못 시킨 막내딸의 혼사가 은근히 걱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딸들에게 혼수를 제대로 못 해보냈는데 그나마 남편마저 죽고 나면 하나 남은 딸의 혼례를 어찌 치러야 하는가 싶어 부인은 한숨이 절로 나왔지요. 대감께서 기력을 회복하셔서 그나마 살아생전에 막내를 출가시켜 주셔야지요. 이대로 가시면 제가 어찌하오리까. 하루는 부인이 황희의 머리맡에 앉아 눈물 섞인 넋두리를 하였습니다. 부인,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바우라는 광대가 알아서 다 해줄 것이오. 황희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하였어요. 부인은 황희의 엉뚱한 소리에 이러다 정신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더 이상 그런 이야기는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황희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몇 해가 흐른 뒤 황희의 부인은 겨우 막내딸의 혼인 날짜를 잡게 되었지요. 하지만 혼수를 마련할 돈이 없어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나라에서는 경사가 겹쳐 하루는 임금이 큰 연회를 열었어요. 연회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유명한 광대들이 임금을 위시한 문무백관들 앞에서 한바탕 신나게 놀이판을 벌이게 되었는데 줄타기 재주가 뛰어난 바우라는 광대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놀이판이 신명나게 벌어지는 가운데 드디어 바우의 차례가 되었지요. 그런데 한참 신나게 줄을 타며 흥을 돋우던 바우가 갑자기 해괴한 짓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찼던 수건을 들고 양쪽 엉덩이에 번갈아 갖다 대며 큰 소리로 사설을 늘어놓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돌아가신 황희 정승댁 정경마님과 막내 따님이 서로 속옷을 번갈아 입는 모습으로. 이를 본 임금은 진노하여 신하들에게 즉시 바울을 잡아 무릎을 꿇리라 명하였습니다. 한 신하가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네가 감히 한나라의 정승이셨던 분의 가실들을 욕보인단 말이냐? 천부당 만부당 하신 말씀이십니다. 어찌 소인처럼 미천한 것이 그리할 수 있겠사옵니까? 다만 소인은 황희 정승께서 세상을 뜨신 후 그 식솔들의 생계가 어려워 이번 막내 따님의 혼사에
혼수도 변변히 준비하지 못한다 하기에 이를 상감마마께 알려드리고자 주제넘은 짓을 하였사옵니다. 소인을 죽여주옵소서. 이 말을 들은 임금은 바위의 뜻이 장하다 이른 후 황희의 막내딸의 혼수를 공주의 것 못지않게 준비해 보내라 명했습니다. 혼수를 가져온 신하에게서 모든 사정을 전해들은 황희의 부인은 감읍해 마지 않았지요. 황희의 부인은 그때서야 죽기 전 병석에서 했던 남편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줄을 미리 아셨단 말입니까, 대감? 황희의 부인은 이 모든 일이 지하에 계신 황희 정승이 일생 동안 쌓아온 음덕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남편의 명복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공주와 혼례를 치른 금송아지. 옛날 시골 한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도 있고 땅도 많아서 부족한 것이 없는데 슬아에 자식이 없는 것이 큰 한이었지요. 좋다는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나이 40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였지요. 어느 날 남편이 시무룩한 모습을 하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첩을 들이면 자식을 볼 수 있을 테니 그리 하시지요. 그러자 남편의 낯빛이 저절로 환하게 바뀌었어요. 정말 그러면 자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겠지요. 그러자 부자 남편은 사방으로 사람을 놓아 첩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아 첩으로 삼았지요. 따로 작은 집을 하나 얻어 살게 하면서 틈나는 대로 첩의 집을 드나들었어요. 그런데 아기를 가진 것은 뜻밖에도 새로 들어온 첩이 아니라 본처였습니다. 본처는 임신한 지 10달 만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순산하였지요. 첩도 아닌 본처한테서 아들을 얻은 부자는 입이 쫙 벌어졌어요. 아기를 얻으느라 첩의 집에는 찾아갈 생각도 하지 않았지요. 부자가 찾아오지를 않자 첩은 그만 안달이 났습니다. 남몰래 이리저리 아기를 해칠 기회를 엿보던 첩은 어느 날 부자의 집안 식구가 다 집을 비운 사이에 혼자 잠자는 아이를 슬쩍 들어다가 광 속의 된장 항아리 속에 깊이 파묻어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기가 사라지자 부잣집에는 온통 야단이 났답니다. 하지만 사방을 샅샅이 뒤져보아도 아기를 찾을 수 없었지요. 찾다가 지친 부자는 크게 실망을 해서 집에 들어올 맛을 잃어버렸어요. 여자가 얼마나 칠칠치 못하면 제 자식을 잃어버린담. 부자는 그렇게 토달거리면서 첩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후 그는 본가에는 걸음을 끊다시피 하고서 첩의 집에서 살았지요. 혼자 쓸쓸히 세월을 보내던 본처가 어느 날 광에서 된장을 퍼다가 찌개를 끓였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서 입에 댈 수가 없었습니다. 된장이 왜 이렇게 되었지? 뭔가 이상했지만 아기가 이미 된장 속에 다 녹은 뒤라서 사연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본처는 된장을 그냥 버릴 수 없어 쇠죽을 쏠 때마다 된장을 한 사발씩 섞어 쑤어 암소에게 먹였지요. 얼마 안 가서 된장은 전부 암소의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된장을 먹은 암소가 뜻하지 않게 새끼를 베어 조그만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등어리에 금 무늬가 아롱진 예쁜 송아지였지요.
송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안아주자 송아지는 본처의 품속을 파고들어 젖을 찾아서 빨기 시작하였어요. 신기하게 여긴 본처는 그날부터 금송아지를 자식처럼 데리고 자면서 젖을 먹였습니다. 본가의 암소가 된장을 먹고서 금송아지를 낳았다는 소문을 들은 첩은 송아지가 본처 자식의 환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첩은 어떻게든 송아지를 죽여서 후환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꾀를 내었지요. 갑자기 자리에 누워 헛소리를 하면서 죽을 병에 걸린 환자처럼 행세하였어요. 아니, 갑자기 왜 그러는가? 아무래도 세상을 하직하려나 봅니다. 내 소원 하나만 들어주어요. 이웃집 점쟁이가 용하다니 한번 찾아가서 내 병 좀 물어봐 주세요. 부자는 당장 점쟁이한테 달려가 첩의 병에 대해 물었습니다. 허허, 이 병이 아주 어렵군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본가에 있는 금송아지의 간을 꺼내서 먹여야만 회생할 수 있겠어요. 첩과 점쟁이가 미리 내통한 사실을 알 턱이 없는 부자는 곧바로 백정을 불러들였지요.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가서 금송아지를 끌어다가 배를 갈라서 간을 꺼내와라. 부자의 명령을 받은 백정은 본가로 가서 금송아지를 끌어내었습니다. 본처가 송아지를 내주지 않으려 했지만 부자의 명이 워낙 지엄한지라 어쩔 수가 없었지요. 백정은 숫돌에 쓱쓱 칼을 갈면서 힐끗 송아지를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송아지의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허, 이거 상스러운 송아지로구나. 죽이면 안 되겠어. 백정은 새끼줄을 끊고 송아지를 놓아주었어요. 그리고 송아지 간 대신 그날 잡은 돼지 간을 하나 싸들고 부자한테로 가서 바쳤습니다. 첩은 그 간을 소금에 찍어서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신기하게도 몸에 사르르 화기가 도네요. 하면서 멀쩡하게 일어나 앉는 것이었어요. 백정에게서 풀려난 금송아지는 마을을 떠나 멀리 도성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낮에는 숲속에 숨고 밤에만 길을 간 송아지는 우여곡절 끝에 도성에 이를 수 있었지요. 도성에 들어가서 살펴보니 한 곳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었습니다. 저 북을 쳐서 소리를 내면 임금님이 사위를 삼는다지. 아, 신령님이 그렇게 계시하셨다네. 그렇게 웅얼거리며 다들 북채를 들고 힘껏 북을 쳤으나 북소리를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것은 나무와 가죽이 아니라 짚을 엮어서 만든 북이었어요. 집덩어리에서 북소리가 날리 만무하였지요. 그때 금송아지가 사람들의 다리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 북채를 잡더니 집북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둥, 둥, 둥. 송아지가 북을 칠 때마다 북소리가 커다랗게 진동을 하였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야단 법석을 떨었지요. 저것 보게, 소리가 나. 송아지가 소리를 내었어. 그렇게 해서 송아지는 궁궐로 불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송아지가 북을 쳤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임금님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공주를 불렀지요. 얘야, 내가 꿈에 신령님 가르침을 받고 집북을 치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노라고 했는데 웬 송아지가 북소리를 냈으니 이를 어쩌면 좋겠느냐. 아바마마, 한나라의 임금님이 어찌 한 입으로 두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 송아지한테 시집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송아지는 공주와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공주와 혼례를 치른 날 밤, 송아지는 신방을 나오더니 어딘가를 향하기 시작하였어요. 이상하게 여긴 공주가 살짝 뒤를 밟아보니 송아지는 궁궐 뒤편의 연못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연못에 다다른 송아지는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지요. 공주가 놀라서 연못으로 다가갔어요. 그때 물속에 들어갔던 송아지가 연못 밖으로 모습을 나타내었지요. 한데 그것은 송아지가 아니라 깎은 듯이 아름다운 한 명의 귀공자였습니다. 공자는 깜짝 놀라서 눈을 둥그렇게 뜨고 있는 공주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나의 본 모습이랍니다. 사람이 된 송아지는 임금과 공주에게 그간의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야기를 들은 임금은 크게 놀라며 사위를 본가로 내려보내 부모를 찾아보게 하였습니다. 부모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아들은 어머니가 계신 본가로 향하였어요.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 사이에 부쩍 늙은 어머니는 낯선 손님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요. 어머니라니, 잘못 찾아오셨소. 나는 자식이 없답니다. 어머니, 저예요. 금송아지로 태어났던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꿈인가 생신가 눈을 비비면서 마당으로 뛰어내려와 꿈에도 그리던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마는 첩의 집으로 가서 아버지를 뵙고 그간의 사연을 고하였어요. 사건의 내막을 깨달은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는 첩을 벌주어 내쫓고서 본가로 돌아왔습니다. 부마는 또 자신을 살려주었던 백정을 찾아가서 깊이 살해를 하고 전한 신분을 벗어나게 해주었지요. 그 후 금송아지 아들은 공주와 함께 부모를 모시면서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살았다고 한답니다. 색동옷 입고 춤춘 아들. 김만중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손에서 자랐답니다. 그의 아버지 김익겸은 병자호란 때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지요. 윤씨 부인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두 아들에게 글 공부를 시켰어요. 김만중과 그의 형 김만기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글 공부를 하여 같은 해에 나란히 과거에 급제하였답니다. 나라에서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휴가를 주어 부모님을 찾아뵙게 하였지요. 두 형제는 집으로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형님, 이번 기회에 어머니를 위해 잔치를 열어드리면 어떨까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이웃과 친지들을 모두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자꾸나. 형님, 이왕 잔치를 여는 김에 우리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립시다. 김만중은 이렇게 말하며 키득키득 웃었어요. 왜 그러느냐? 형님, 초나라 사람인 노래자는 나이 이른에 늙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색동 저고리를 입고 기어다녔다고 합니다. 뭐야? 그래서 우리도 색동 저고리를 입고 어머니 앞에서 기자는 것이냐? 기는 것은 좀 그렇고 춤추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좋구나.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두 형제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색동 옷을 차려입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덩실덩실 춤을 추었답니다. 윤씨 부인은 아들들의 재롱을 보며 한바탕 웃었답니다.
친구 간의 깊은 우정.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명 군사 세 사람이 병술년의 초관으로서 북방의 수자리를 살고 있었답니다. 마침 돌림병이 크게 일어나서 세 사람이 차례로 병이 들었지요. 먼저 앓는 자가 아직 일어나지 못했는데 뒷사람이 다시 알아누웠어요. 제3 전염되어 앓다가 마지막 한 사람이 급기야 죽었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말하기를 우리 세 사람은 같은 고향 사람으로 천리길을 같이 왔어. 한 막사에서 같이 누워 같은 병으로 서로 구호하면서 번갈아 서로 의지하였는데 저만 홀로 불행히 먼 지역에서 죽었다. 살아서 같이 왔다가 죽어서 버리고 돌아가는 것은 우리들 정리로서 참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 하고는 입었던 옷을 각자 벗어서 염을 한 다음 막사 뒤에다 장사를 지내었어요. 그 후 수자리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자 두 사람은 그 시체를 번갈아 짊어지고 먼 길을 고생스럽게 걸었답니다. 양식이 떨어지고 발이 부르터서 죽을 고비를 겪으며 한 달이 넘어서야 돌아왔지요. 죽은 자의 아비는 아들의 죽음에 애통해하며 시체를 지고 온 두 사람의 은덕에 감사하여 장사를 치른 뒤에 술과 과실을 약간 갖추고 두 사람을 초청하여 살해하려고 하였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우리들은 대접을 받기 위하여 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 한 끼 밥이라도 신세를 진다면 당초에 서로 구하려던 뜻이 헛되게 됩니다. 하고 마침내 가지 않았답니다. 심술궂기로 소문난 시어머니. 옛날 어느 동네에 아주 독하기로 소문난 시어머니가 있었답니다. 어찌나 심술이 심하고 지독했는지 윗동네 아랫동네 소문이 자자하였지요. 이번에 들어온 며느리도 며칠 못 견디고 쫓겨났다며? 아니, 도대체 몇 번째야? 그러게 말이야. 누가 무서워서 시집을 오겠나? 동네 사람들은 며느리가 도망을 갈 때마다 혀를 찼어요. 이 마을에 부모 없이 먼 친척집에서 자란 처녀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이 처녀는 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를 해보겠다고 찾아왔지요. 아이고, 사서 고생을 하겠다는 거지 뭐야? 섹시하나 또 울고 가겠네. 아들은 무슨 죄야? 아내가 번번이 내쫓기기만 하니 언제 아들, 딸 낳고 살아보겠어? 마을 사람들은 새로 들어오는 며느리를 걱정하면서 시어머니 흉을 보았답니다. 새로 들어온 며느리는 정성껏 시어머니를 섬겼지요. 이번만큼은 며느리가 도망가는 것을 막아야겠다. 아버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엔 절대로 색시가 쫓겨나지 않도록 하겠어요. 아들은 이를 악물었어요. 오라버니, 저도 이번에 들어오는 올케가 마지막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쫓겨나는 것을 막아야 해요. 딸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식구들은 모두 이번 며느리만큼은 쫓겨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결심하였어요. 어떻게 해서든 시어머니의 나쁜 버릇을 고쳐야겠다고 말이지요. 시어머니는 집안의 중요한 살림살이와 쌀이 있는 뒤주 열쇠를 쥐고 있었답니다. 언젠가는 며느리에게 내주어야 하는 열쇠였어요. 머지않아 쫓아낼 며느리인데 열쇠를 왜 줘? 시어머니는 열쇠를 손에 꼭 움켜쥐고 내주지 않았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에게 열쇠를 달라는 말을 못하였어요. 이번 며느리는 어찌나 성품이 곱고 부지런한지 여기저기에서 칭찬이 끊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무슨 일인지 보기만 하면 잔소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식구들이 모두 밖에 나가고 없었답니다. 집안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있었지요. 얘야, 설거지가 이게 뭐냐? 깨끗이 닦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며느리는 아무 말도 않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빨래는 했느냐? 물은 길어왔느냐? 도대체가 시키는 일은 제대로 하는 게냐? 시어머니는 쉬지 않고 며느리를 야단쳤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시어머니의 팔뚝을 잡아서 비틀었어요. 아이고 팔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죽이네.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팔뚝을 꼭 잡은 후 손바닥을 마구 쳤지요. 시어머니는 팔을 빼보려고 했지만 젊은 며느리의 힘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오냐, 식구들이 들어오면 이를 테니 알아서 하거라.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씩씩거렸답니다. 저녁 무렵 식구들이 들어왔어요. 여보 영감, 글쎄 며느리가 날 마구 때렸다오. 이것 봐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팔뚝을 보이며 일렀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이렇게 착한 며느리가 당신을 때렸단 말이오? 그랬다니까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째려보았지요. 아버님, 아니에요. 어떻게 제가 어머니를 때리겠어요. 며느리는 펄쩍 뛰며 안절부절 못하였답니다. 당신이 때렸으면 때렸지 며느리가 그럴 리가 있어? 식구들은 시어머니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팔에 멍이 들거나 피가 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억울해도 어쩔 수 없었답니다. 더군다나 남보기에도 창피하고 자존심도 상해 더 이상 말하지 못하였지요. 며칠 후 시어머니는 빨래를 하고 있는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이불 빨래는 다 했느냐? 깨끗이 빨아라.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며느리는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의 팔뚝을 뒤로 비틀면서 손바닥을 때렸어요. 어머니, 저의 독한 맛을 보셨지요? 제가 도대체 몇 번째 며느리입니까? 쫓아낸 며느리의 수만큼 맞아보십시오. 며느리는 철썩철썩 손바닥을 때렸어요. 시어머니는 억울하고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지요. 얘야, 네 안 사람이 오늘도 나를 때렸단다. 여길 좀 보거라.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손바닥을 펴 보였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이번에도 며느리를 쫓아내고 싶으세요? 아니, 뭐야? 넌 나를 믿지 않는 게냐? 아들은 착한 며느리를 욕하는 어머니가 기가 막혔답니다. 어머니도 참 저렇게 착한 며느리를 쫓아낼 방법이 없으니 이제는 때렸다고 하는구나. 식구들은 며느리를 애처롭게 쳐다보았답니다. 아이고 억울해. 시어머니는 방바닥을 치며 엉엉 울었어요. 마침내 시어머니는 끙끙 앓기 시작하였지요. 마음의 병이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점쟁이가 이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몸에 귀신이 들어가서 병이 난 것 같습니다. 귀신이요? 예, 귀신을 쫓아내려면 복숭아 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자를 때리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어머니의 병이 낫는단 말이지요.
그렇고 말고요. 또 한 가지는 옥추경이라는 책을 읽으면 귀신이 무서워서 나가게 됩니다. 점쟁이가 돌아간 다음 식구들은 어머니 방에 모였답니다. 시어머니는 아파서 누워 있었지요. 아들은 옥추경을 읽고 며느리는 복숭아 나무 가지로 때리기 시작하였어요. 아이고, 사람 죽네. 사람 죽어.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요.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해도 딸들과 남편이 못 나가게 붙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만 기절하다시피 녹초가 되었답니다.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가 안타깝고 불쌍했지만 꾹 참았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는 밥을 하다가 샘문을 열고 시어머니를 들여다보았지요. 시어머니는 신음소리를 내며 누워 있었어요. 며느리는 방문을 열고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답니다. 어머니, 이제 정신이 좀 드세요? 그래.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때리고 꼬집을까봐 덜컥 겁이 났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며느리를 내쫓기만 하실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 아시지요? 저는 평생 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려고 무섭다는 소문을 듣고도 시집을 왔어요. 저는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도 없는 몸이에요. 얘야, 내가 다시는 안 그러마.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어머니, 실은 제가 어머니께 쫓겨나지 않으려고 이런 꾀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많이 아프셨지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무슨 용서냐.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우리 앞으로는 재미있게 살아보자꾸나.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얘야, 이걸 받아라. 뒤주 열쇠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앞으로 내가 심심할 테니 어서 손자를 보게 해다오. 하루 종일 손자를 업고 다닐 테니 말이다. 시어머니의 말에 식구들은 한바탕 웃고 말았답니다. 귀신에게 발목 잡힌 김부자. 밥 한 술만 주세요. 신밥이라도 좋으니 밥 한 술만 주세요. 우리 집에도 먹을 것이 없어요. 사흘을 굶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도 풀뿌리를 캐먹고 있어요. 거지는 바가지를 들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정말 큰일이네. 흉년이라 집집마다 먹을 건 없고. 배고픔을 참지 못해 거지가 된 사람들도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들었지요. 그래서 죽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김부자네는 먹을 것이 많았답니다. 김부자는 해가 뜨기 전에 아침밥을 먹었어요. 저녁밥은 해가 지고 캄캄해져야만 먹었지요. 김부자는 자기 집에 먹을 것이 많다는 소문이 날까봐 겁이 났던 거였어요. 만약 소문이 나면 거지들이 몰려올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부처님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좋으니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아이고 스님, 저희 주인님은 쌀 한 톨도 시주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냥 가시지요. 하인은 스님에게 그냥 가라고 하였어요. 김부자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마침 그때 밖에 나갔던 김부자가 돌아왔어요. 아니, 왜 남의 집에 서 있는 거요? 흉년이 들어 절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조금만 나눠주십시오.
우리도 굶고 있어. 그러니 다른 집에나 가보시오. 이 집엔 먹을 것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먹을 것이 많다니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합니까? 우리 집에는 이것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가져가시오. 김 부자는 물 한 바가지를 가져와서 스님에게 부었답니다. 이렇게 김 부자의 집에 동량 왔던 사람들은 물 벼락만 맞고 돌아갔지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어요. 사람들은 논을 갈고 모내기를 하였지요. 좋은 날씨가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가을이 되자 논에 노란 벼가 가득하였지요. 오늘은 산 너머 마을에 잔치가 있으니 거기 가서 배부르게 먹고 와야겠구나. 김 부자는 아침 일찍 잔치집으로 갔답니다. 남들보다 많이 먹고 싶어서 전날 밤부터 굶었지요. 김 부자는 고기랑 떡이랑 과일을 배불리 먹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보따리 가득 음식을 담았지요. 양손에 음식 보따리를 들고 김 부자는 산을 넘었어요. 콧노래까지 부르면서요. 산을 오르는 김 부자는 자꾸만 땀이 났답니다. 너무 많이 먹어 배도 부르고 양손에 든 음식 보따리도 무거웠거든요. 좀 쉬어가야겠다. 김 부자는 고개에 앉았어요. 고개에서 내려다보니 넓은 논이 펼쳐져 있었지요. 저 밑에 보이는 논이 모두 내 땅이지. 올해에는 농사가 잘 되었으니 쌀이 몇 가마니나 될까? 1000가마니? 아니, 10,000가마니는 될 거야. 신난다, 신나. 김 부자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어요.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어서 집에 가서 이 음식을 또 먹어야겠구나. 김 부자는 음식 보따리를 들고 발걸음을 옮기려 하였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 멀쩡했던 발이 왜 이러지? 김 부자는 오른발을 들어 올리려고 힘을 주었답니다. 하지만 발이 꼼짝도 않는 거예요. 이번에는 왼발에 힘을 주었지요. 하지만 왼발도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김 부자는 땅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자기 발을 잡고 땅에서 떼어내려고 힘을 주었지요. 얼마나 힘을 주었던지 땀이 뚝뚝 떨어졌답니다. 하지만 발은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신발을 벗으려고 했지만 발만 더 아파왔지요. 아이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김 부자는 엉엉 소리를 내며 울었어요. 아니, 김 부자 어른 아니십니까? 여기서 왜 울고 계십니까? 김 부자는 고개를 번쩍 들었지요. 아이고, 스님, 저 좀 살려주시오.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가 않는다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자, 이걸 좀 보시오. 김 부자가 걸어보려고 했지만 발은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허허, 그거 참 이상한 일이군요. 스님, 이걸 어쩌면 좋지요? 저 좀 도와주시오. 작년에 제가 김 부자 댁에 갔을 때에는 물 한 바가지를 주시더니 이제는 제게 도와달라고 하십니까? 아이고, 스님, 그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스님과 김 부자는 힘을 합쳐 하나, 둘, 셋 하고 발을 잡아당겼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김 부자의 발만 더욱 아플 뿐이었어요. 스님, 쌀이든 돈이든 얼마든지 시주하겠으니 저 좀 살려주시오.
글쎄요. 발이 땅에 붙어버렸다면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런데 이 보따리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음식이 들어 있습니다. 스님은 음식 보따리를 풀었지요. 그리고 곰곰이 무언가를 생각하다가 배고픈 귀신들아, 이걸 먹고 김부자의 발을 놓아 죽어라. 라고 소리쳤어요. 김부자는 눈이 동그래졌지요. 김부자 어른, 음식을 땅에 던지십시오. 음식을 던지라고요? 고수레를 하라는 겁니까? 예, 고수레를 하는 겁니다. 자, 어서 하십시오. 김부자는 음식을 뜯어 땅에 던졌어요. 고수레 고수레 하고 소리치면서요. 배고픈 귀신들아, 음식이다. 받아 먹거라. 스님도 옆에서 소리를 질렀지요. 자, 이제 걸어보십시오. 김부자는 음식을 다 던지고 조심스레 발을 들었어요. 그러자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김부자는 너무나 기뻐 펄쩍펄쩍 뛰었답니다. 아이고 스님, 감사합니다. 김부자 어른은 작년에 동양을 왔던 사람들에게 물 한 바가지씩만 주셨지요. 게다가 오늘도 음식 보따리를 들고 있으면서 나눠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배고픈 귀신들이 김부자 어른의 발을 잡고 놔주지 않은 것이지요. 앞으로는 고스레를 잘 해야겠습니다. 그래야지요. 귀신들이 배가 고프면 사람한테 나쁜 짓을 한답니다. 그러니 고스레를 해서 귀신들이 심술을 부리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김부자는 스님께 큰 절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 뒤로 고을에 배고파 굶어 죽는 이가 없도록 가진 것을 베풀며 살았답니다. 도사가 된 곰과 멧돼지. 옛날 백두산 깊은 숲속에 천년 묵은 곰이 살았답니다. 이 곰은 백두산 신령에게 100년 동안 도수를 배워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변하게 할 수 있었지요. 하루는 곰이 산속을 돌아다니다가 멧돼지를 만났어요. 곰처럼 천년 묵은 신령한 멧돼지였지요. 지리산에서 왔는데 지리산 신령에게 100년 동안 도수를 배워 멧돼지도 둔갑수를 잘 하였답니다. 마음대로 자기 몸을 감추거나 다른 곳으로 변하게 할 수 있었어요. 멧돼지가 곰에게 말하였지요. 난 지금 고향을 떠나 세상 구경을 하고 있어. 너도 나와 함께 다니지 않을래? 정말 재미있겠다. 나도 팔도 유람을 하고 싶었는데 잘 되었어. 오늘 당장 떠나자. 곰은 뛸 듯이 기뻐하며 그날로 멧돼지를 따라 여행길에 올랐어요. 산에서 내려오자 곰과 멧돼지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꾸었지요. 사람 사는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려면 사람 행세를 하는 게 나을성 싶어서였어요. 해가 서산마루에 걸렸을 때 둘은 어느 마을에 이르렀답니다. 곰과 멧돼지는 그 마을을 지나치려다가 발길을 멈추었어요. 어느 집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와서였지요. 둘은 무슨 일인가 싶어 그 집 대문을 두드렸답니다. 그리고 주인 남자에게 우는 까닭을 캐물었지요. 그러자 주인 남자가 울먹이며 대답하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귀여운 딸아이가 내일 죽게 생겼거든요. 무슨 일이지요? 따님이 죽을 병에 걸렸나요? 하필 내일 죽는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연을 말씀드리자면 깁니다. 우리 마을 뒷산에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천년 묵은 개가 굴 속에서 삽니다.
이놈이 우리 마을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시도 때도 없이 마을로 내려와 사람이든 가축이든 마구 잡아먹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개한테 시달리지 않으려고 1년에 한 번 여자아이를 뽑아 개에게 바치기로 하였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그 뒤로는 개도 행패를 부리지 않고 잠잠해졌어요. 그렇다면 댁의 따님이 내일 개에게 바쳐지는 제물로 뽑혔군요. 그렇습니다. 내일이면 우리 딸아이가 목숨을 잃게 되다니 이런 억울하고 기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곰이 말하였어요. 그런 일이라면 염려 마십시오. 제가 개를 없애드릴 테니까요. 이 친구와 힘을 합치면 그까짓 개쯤은 가볍게 해치울 수 있습니다. 주인 남자는 어림없다는 듯 손을 내저었어요. 두 분이 어느 정도 실력인진 모르겠지만 천년 묵은 개한테는 못 당할 것입니다. 집게발에 물리면 뼈도 못 추려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는 산속에서 100년 동안 돌을 닦은 도사입니다. 당신은 우리만 믿고 마음 푹 놓으세요. 내일 우리가 따님 대신 개굴로 들어가겠습니다. 곰과 멧돼지는 주인 남자를 설득해 허락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이튿날 아침 주인 남자 딸의 옷을 빌려 입은 멧돼지가 혼자 개굴로 갔답니다. 멧돼지는 주인 남자의 딸로 변하여 굴 앞에 앉아 있었지요. 잠시 뒤 커다란 개가 거품을 내뿜으며 굴에서 나왔어요. 개는 멧돼지를 보자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지요. 하지만 멧돼지는 개보다 빨랐어요. 얼른 제 모습으로 돌아와 예리한 송곳니로 개의 몸통을 공격하였지요. 개는 부상을 입었는지 허겁지겁 굴 속으로 도망쳤어요. 멧돼지는 굴 밖에서 개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잔뜩 겁을 집어먹은 개는 굴 속에 틀어박혀 끝내 나오지 않았답니다. 멧돼지는 발길을 돌려 마을로 돌아왔어요. 주인 남자는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난 멧돼지를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답니다. 살아오셨군요. 용케 도망치셨군요. 도망치다니요. 개를 혼내주고 왔는걸요. 나한테 한 대 얻어맞더니 굴 속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던걸요. 그렇습니까? 도사님 실력이 대단하시군요. 몰라봬요. 죄송합니다. 곰과 멧돼지는 갈 길이 바쁘다며 주인 남자의 집에서 나왔답니다. 곧 길을 떠나 강가에 이르렀지요. 강가에는 나룻배가 없었어요. 곰과 멧돼지는 거북으로 변하여 강을 헤엄쳐 건너기 시작하였어요. 둘은 강 한가운데에서 맞은편에서 헤엄쳐 오는 큰 거북과 마주쳤지요. 바쁜 일이 있나? 어디를 그리 급히 가시는가? 멧돼지가 묻자 거북이가 대답하였어요. 저 산에 나의 오랜 친구인 개가 살거든. 어제 내 친구가 멧돼지 송곳니에 찔려 크게 다쳤다는구먼. 그래서 연락을 받자마자 문병을 가는 것이야. 어허, 어쩌다가 그런 부상을 입었지? 안 됐군 그래. 우리도 그 친구를 만나 위로를 하고 싶은데 함께 가도 괜찮겠나? 아무렴 어떤가? 나야 같이 가면 심심치 않아 좋지. 곰과 멧돼지는 거북을 따라서 개 굴속까지 따라갔어요. 개는 굴 속에 누워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거북은 개에게 위로의 말을 하며 곰과 멧돼지를 소개하였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다쳤나? 너무 걱정 말게. 약초를 바르면 금방 나을 것이야. 인사하게. 이 양반들은 내 친구들이야.
자네를 위로해 주러 같이 왔다네. 거북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곰과 멧돼지는 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번개같이 개를 공격하였지요. 개는 반항 한 번 못하고 맞아 죽고 말았답니다. 곰과 멧돼지는 다시 마을로 돌아가 개를 해치웠다는 소식을 전하였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며 크게 기뻐하였지요. 당신들은 우리들의 은인입니다. 소원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청하자 곰과 멧돼지는 황소 2마리를 달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둘은 마을을 떠나 황소 2마리를 끌고 가다가 길에서 잡아먹었지요. 아이고, 배부르다. 맛있는 쇠고기를 오랜만에 실컷 먹었어. 곰과 멧돼지는 배를 두드리며 다른 고장을 찾아 떠났답니다.